자, 오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목을 좀 바꾼 건데, 임박한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입니다. 제가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지 않고는 부동산을 논하지 마. 근데 너무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 설교를 이걸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에 제법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무슨 경제 설교냐? 절기 때 절기 설교 안 하면 절기 때 절기 설교를 해, 종교개혁주의에 그 관련된 설교를 해야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타박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경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다 아실 겁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세상을 사랑치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전제 조건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독극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천국을 가시려면 세상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적어도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모두 다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돈이 없기 때문이죠. 통장에 당장 보이스피싱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 막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 막 벌벌 떤다니까요.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보이스피싱이. 그 털어 갖고 가라고 하세요 이거. 전혀 아무렇지가 않다. 근데 많은 사람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돈을 놓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큰 유익을 준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왜 돈을 놓을 수밖에 없는지, 왜 세상을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경제 설교가 아닙니다. 경제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 쉽게, 그러나 왜 부동산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자화자찬할게요. 정말 이 설교를, 이 강의를, 이 경제 붕괴, 부동산 붕괴의 강의를요,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을 것이다.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예, 그럴만하다. 그래, 김전사 맞아. 그럴만해. 그래, 너 경제부 기자로 오래 있으면서 네 분석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일반인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강의다.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희망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어떤 세상 부에 취하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이 강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 바뀐 제목은 임박한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 1탄입니다.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나 줬어요? 조영재? 안 줬어요? 자,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지요. 우리 주호 같은 경우는 우리 두 분이 손잡고 주무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손만 잡고 자면 애가 태어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주호야. 수호, 미안해. 제가 주호, 제 친구 아들내미 이름이 주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걸 인과율이라는데요. 법칙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의 부동산이 어떻게 올랐는지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들에 의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꺾이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좀 빨리 나갈게요. 자, 그동안 부동산이 오른 이유들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오른 이유들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거의 답니다. 제가 쭉 찾은 겁니다. 많은 전문 서적들, 그리고 경제 강의, 부동산 관련 세미나, 제가 그런 걸 다 듣고요. 거기서 엑기스만 취합했는데 이 6가지입니다. 첫째, 저금리에 따른 대출 증가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했었고요. 생산인구 증가와 낮은 주택보급률. 네 번째, 정부의 각종 투기 부양책. 다섯 번째, 언론들의 선동보도. 그래서 여섯 번째, 이에 따른 투기 심리. 쉽게 말해서 집 사면 돈이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겁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저금리에 따른 대출 증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요, 서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요, 돈이 없었어요. 서민들에게 대출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돈까지 끌어서 외국에 있는 저금리에 그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고금리로 대출해줬다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풍부하게 풀린 겁니다. 또 이 뉴스는 여러분 아시죠? 자고 일어나면 요즘 나오는 뉴스 중에 사상 최대 가계부채 증가. 지금 부동산이 호황이다.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부동산 세미나 전문 강사가 하는 세미나 그 그래프를 보면요. 제가 그래프를 안 갖고 왔는데 집값이 오르면요. 가계부채가 같이 동반해서 상승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꺾이면 부동산 가격이 꺾입니다. 똑같이 정비례합니다. 가계대출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뉴스를 몇 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1130조, 9분기 연속 사상 최대 증가. 증가폭이 31조 원 최대. 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그 외에도 가계부채 10월에도 9조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 여기 계신 분들은 회복교회 카페에 종종 거의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그럼 제가 경제들 이 가계부채 늘어나는 기사들 많이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두 번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 사상 최대 가계부채 엄청난 증가폭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금리에 따른 사상 최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이런 대출이 증가하면서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꿈틀하는 것이다. 반대로 만약 이 대출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 지금 오른 이유잖아요. 오른 이유인데 이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부동산 가격은 꺾일 수밖에 없다.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귀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요. 연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실질 임금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여러분 6.25 막 끝나고 우리가 북한에 원조 받아 살았잖아요. 북한에 쌀조소리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가 어쨌든 경제발전, 미국의 원조 이런 물론 미국이 우리를 살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포면적으로는 어쨌든 원조에 의해서 그리고 이 경제발전 전략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10%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증가했고 관련해서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적인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로 뒤에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지만 같은 의미로 만약에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국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줄어든다면 부동산 가격은 같은 이유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인구가 계속 증가했었습니다. 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했었고요. 또한 주택 보급률이 낮았습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막 짓고 그래도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었. 그런데 같은 이유로 지금 생산 인구가 만약에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이미 초과를 했다면 같은 이유로 부동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입니다. 정부의 각종 투기 부양책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거대 개발 프로젝트 기억나십니까?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MB 때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박근혜 정부 들어가신 9.1, 부동산 3법,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런 온갖 종류의 이 토건족들을 위한, 건설사들을 위한 부양책이 남발했었죠. 그 역할입니다. 그 효과입니다. 부동산이 올랐던 이유가.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가 사라진다면, 그 원인들이 사라진다면, 역시 부동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논리에서 틀린 거 없죠.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언론들의 선동 보도인데요.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주택시장 사상 최고 거래량, 사상 최대 호황, 집값 폭등, 이번이 마지막 기회. 언론에서 그렇게 썼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 네. 이거 놓치면 피 본다. 이런 논조로 그렇게 쓰진 않았죠. 이거 놓치면 피 본다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이번 놓치면 우리 집 못 사는구나. 이제 집값은 팍 되고 우리는 것이 되는구나. 이런 류의 논조에 그런 기사가 조중동을 필두로 매일경제, 한국경제, 5대 메이저 언론사들이 다 그걸 쏟아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우리 조선일보 때문에 죄송하지만 조선일보 때문에 지금 현재 물려가지고 하우스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거기서 넘버원으로 집 사라고, 집을 사야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처럼 언론들의 선동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단 대출 증가,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 그리고 생산인구 증가, 낮은 주택보급률, 정부의 각종 투기 부양책, 언론들의 선동 보도, 이 5개가 같이 합쳐졌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한 거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건이. 그래서 결국 뭘 자극했습니까? 국민들이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욕심을 자극해서요. 그래서 진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한 겁니다. 투기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재테크라는 용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원래 재테크는요,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뒤에 엄청 많아요, 이거. 원고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근데 지금 이게 내가 딴 길로 가면 안 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쨌든 그래서 국민들이요, 전세 끼고, 대출 받고, 왜 얼마 전에 SBS 스페셜 부동산 투기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자료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돈 하나도 없는데 막 집 8채씩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300채 이상씩 막 갖고 있고, 아이가 300채 이상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동산 상승의 이유들이었어요. 원인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러니? 하하, 주님.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하는 이유들을 좀 봅시다. 반대로 똑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일어나면, 정부가 투기 억제책을 쓰기 시작하면, 언론의 선동 보도가 자제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비관론을 쏟아낸다면, 그리고 공급 과잉이 되고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 인구 감소와 이미 초과한 주택 보급률 현황을 보면, 그리고 투기 심리가 꺾이면, 그리고 최종 것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대박이 있어요. 대박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것만 봐도 이거 7가지만 봐도 부동산이 오른 이유와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부동산은 꺾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이 꺾이면 한국 경제는 그냥 피본다. 왜냐? 한국 국민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80%.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폭발하면요. 부동산 시장이 폭발하면요. 한국 경제는 쑥대밭입니다. 쑥대밭이. 그리고 제가 시리즈로 지금 주력 산업과 그리고 주력 업종들이 어떻게 쇠퇴해 가는지, 삼성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삼성은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반도체, 휴대폰, 스마트폰, 그리고 그 가전제품.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크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가 지금 다 꺾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하나.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15%를 삼성이 하고 있습니다. 기아, 삼성이 합치면 30몇 %입니다. 30몇 %.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기아, 삼성, 아니 현대차와 삼성이 그렇게 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두 기업이 지금 날아갈 위기에 나중에 다시 지금 이러면 안 돼. 자꾸 딴 길로 가는데 제가 이러면 안 돼. 그 두 기업이 날아갈 위기라기보다는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는 것을 산업 구조편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이유. 만약 대출이 규제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부가 1년 전만 해도 빚내서 집 사라 그런 시그널을 막 줬으면서 얼마 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는 빚내서 집 사라. 나는 성대모사가 안 돼요. 나는 빚내라 집 사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기사들이 나오나 볼게요. 대출 규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DTI 규제라고 있습니다. DTI, 쉽게 말해서 수입 대비 얼마의 돈을 빌릴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DTI는. LTV는 집값 대비 얼만큼의 돈을 빌릴 수 있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DTI를요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도권 지역의 DTI를 묶었어요. DTI 60% 이상 넘으면 대출을 안 해줘. 지방은 풀어줬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2금융까지 하면요. 거의 DTI의 한 90% 이빠이. 나 왜 이렇게 저급하지, 얘가. 가득. 90% 가득. 거의 모든 돈을 대출로 받아 집을 샀었는데, 그걸 안 되게 해준다.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은요, 이제 피를 볼 겁니다. 시작할 겁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적용하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첫 번째 기사고요. 두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당국, 이게 2015년 11월 19일자 기사인데요. 금융당국 돈줄 줄이기 1차 직격탄은 지방 부동산이 맞는다. 정부가요. 대출 규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기 억제책입니다. 투기 억제책. 늦었죠? 늦어도 한참 늦었죠. 세 번째 기사를 볼게요. 집단대출. 여러분,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집단대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다 집단으로 가가지고 그냥 대출 받는 게 아니에요. 건설사가 보증을 서고요. 좀 더 저리로, 건설사의 이름으로 좀 더 저리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그걸로 중도금 내게 하는 거. 물론 빚은 다 떠안는 거예요. 그게 집단대출인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의 큰 몫이 바로 집단대출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규제하겠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이제 빌리면 그냥 쉽게 이겁니다. 쉽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시간도 없고 쉽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DTI나 LTV 초과금이 5천만 원이었다. 5천만 원을 초과해서 빌렸다. 그럼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그런 우리 그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그랬어요. 지금은 초과하면 만약 초과했으면 내가 3억을 빌렸으면요. 그 3억을 다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3억을 초과해서 대출하면. 다시요. 내가 3억인데 돈을 빌리는데 3억을 빌렸어요. 근데 그게 LTV를 딱 보니까 LTV로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게 한 2,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3억을 빌렸어요. 5천만 원을 초과해서 빌렸잖아요. 예전에는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원리금을 상환하면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내가 3억을 빌렸는데 5천만 원이 초과했어. 2억 5천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3억을 빌렸어요. 그럼 지금은 3억을 다 원리금을 상환해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검토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직접 은행연합회에 전화해가지고 간부와 통화한 내용이에요. 제가 직접 엔더타임즈에서. 그리고 기사에도 나왔고요. 이제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어요. 돈을 못 빌리면요. 부동산을 못 사요. 우리나라. 여러분만 딱 보세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 억대안이잖아요. 오늘 아파트나 쇼핑하러 갈까요, 여보? 이런 사람 있어요? 오늘 강남 한번 돌까, 우리?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빚내야 돼. 부자들도 다 빚내야 돼, 부자들. 근데 그게 안 돼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빚을 못 해요. 꼬꾸라져요. 내년 보세요. 물론 이게 내년부터 시작할지 내후년부터 시작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부터 뭔가 조짐이 보이실 거예요. 어쩌면 올해 말부터 그 조짐이 보일런지도 몰라요. 정부의 투기 억제책. 집단대출 심사 강화하는 거, 그게 투기 억제책이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1차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DTI 완화 이런 것을 연장해 놓은 상태이기는 해요. 다른 1년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정부가 많은 쪽 상당 부분 지금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을 선회했다. 유턴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혜 형제도 기사를 올렸던데 MBC, KBS, 그리고 매일경제. 여러분 매일경제는요. 조선일보와 쌍두마차예요. 매일경제. 조선일보와 쌍두마차. 부동산 선동해가지고 집 토끼몰이 해가지고 서민들 빚지게 하는데 쌍두마차, 조선일보, 매일경제였다. 근데 이런 매일경제에서 지금요. 부동산이 폭락 조짐이 그러고 있어요. 뉴스 보시죠? 회복교 카페 들어와서 보시죠? 어떤 현상이에요? 뭔가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비관론을 쏟아내고 있다. 언론에서. 비관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은 공급 과잉인데요. 여러분 아파트도 상품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메시라고의 관계에서 보여드린 그 엔더타임즈 기사 보는 거 보셨죠? 자, 이게 물컵이에요. 상품이죠? 상품이에요. 여기에 물을 담았어요. 이게 하나뿐이에요.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하나뿐이에요. 그럼 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서로 지금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근데 이 물그릇에만 물을 담아서 마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물을 먹고 싶어요. 이 물그릇은요, 금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그릇을
한 사람당 서너 개씩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또 물그릇을 만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산해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물그릇이 막 100만 개가 쌓여 있어요. 100만 개가. 제가 그거를 여러분도 서너 개씩 갖고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여기 막 수십만 개가 쌓여 있다니까요. 이 물그릇이. 여러분도 막 하나 이상씩 다 갖고 있고 좋은 거 막 삐까뻔쩍하는 거. 그럼 제가 물그릇 판매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게 정상가가 옛날에 정상가가 한 10,000원이었어요. 이거 12,000원에 사주세요. 사겠어요? 뒤에는 수십만 개가 있다니까요. 물그릇이. 여러분 다 서너 개씩 갖고 있다니까요. 옛날 가격이 10,000원이었다니까요. 지금 12,000원에 사달라고 하면 사겠어요? 1,000원에 사달라고 그러면 살 분 덜어 있겠죠. 10분의 1로 폭락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공급광이 이런 원리라고요. 지금 주택이요, 건설사가요, 사상 최대 물량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2011년도부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2011년도에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어요. 이미. 얼마나 많은 물량을 지금 쏟아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연도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거든요. 보이세요? 지금 2014년부터 2015년 약 50만 가구. 50만 가구. 이때에만 사상 최대 물량. 여러분 이 물량뿐만 아닙니다. 이 물량뿐만 아닙니다. 자, 우선 왜 이렇게 건설사 그런 물량을 많이 쏟아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을 좀 열까요? 왜 덥지 여기? 밖에 추운데 여기는 열기가 이렇게 막 나도 더워요. 되게 더워요. 야, 희한하다. 자, 먼저 이렇게 쏟아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부가 건설사가요, 아파트를 그냥 지어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선제적으로 땅이 필요하죠. 그걸 택지라고 합니다. 택지. 건설사는요, 미리 PF 대출을 받았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택지를 사놓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돈이 될 만한 땅을 물색해가지고요, 택지를 보고 사놓습니다. 그걸 많이 사놨어요.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사놨어요. 그 택지를. 그거를 놀릴 수 없어서 지금 마침 정부가 저금리를 때려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해주고 그거를 언론이 받아가지고 떠들어주고 하는 지금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건설 물량을 막 털어내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매일경제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매일경제에. 건설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시행사 직원이, 시행사가 분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행사 직원 말을 코멘트를 따는데 건설사들이 지금이 아니면 분양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내기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경제에서. 지금 아니면 못 판다는 거. 그건 아니고. 올해가 아니면 못 판다는 거. 올해가 아니면. 제가 매일경제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자료가 있어요. 제 컴퓨터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가 아니면 털어낼 수 없어서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분양제잖아요.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억을 투척해서 넘는 그런 나라예요. 국민성 화끈하죠. 화끈하죠. 모델하우스만 보고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컵을 사는데 컵에 이 꼭다리만 보고 나머지는 다 이미지예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걸 보고 막 몇 억을 막 주고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분양제의 폐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거 분양을 받았어요. 등기가 지금 분양 받자마자 나와요? 아니에요. 입주할 때 등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아니에요, 그거 아직. 입주할 때 근데 2년, 3년 후에 들어갈 때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그 피해는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손분양자의 폐해라. 근데 이래요, 지금 현재. 이 50만 가구, 지금도 초과되어 있는데, 참고로 내년에요, 131만 가구가 입주합니다. 내년. 131만 가구.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건설은 분양받고 2, 3년 후에 입주하는 거예요. 2013년, 2012년, 이때 분양된 물량이 이제 내년에 131만 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분양된 물량.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분양을 한 거예요. 131만 가구가 입주. 그러면 지금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양을 지금 했는데 이게 2017년, 2018년 되면 여기 입주해야 되거든요, 이제. 텅텅 빌 거예요. 텅텅 빌 거예요. 아마 내년은 모르겠지만 제가 거의, 정말 거의 거의 예측을 합시다. 예언하면 또 말실수하면. 제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드릴게요. 2018년 정도에는요. 지금 이 물량이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때는 확실히 붕괴할 거예요. 저는 지금 예측을 내년부터 붕괴가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때는 이 물량이 지금 올해 쏟아낸 이 엄청난 물량이 실제로 입주할 시기가 도래하는 2, 3년 후에는요. 정말 안 봐도 화납니다. 그냥 안 봐도 화납니다. 그때는 인구도 엄청나게 감소하거든요. 예, 그때는 2017년, 2018년 이때는 거의 전면적인 붕괴가 거의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도 따숩게 뱉어드리면서 뭐 음식 먹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빠르면 내년부터도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 이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020년까지 700만 명의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700만 명. 기정사실입니다. 베이비부모 은퇴. 700만 명이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집 하나 딸랑 갖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은퇴자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 집을 내놔야 됩니다. 집 뜯어먹고 삽니까?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있죠? 애들 이름 부르면서 얘야 베란다 좀 떼어와라. 배가 고프구나. 그럽니까? 에어컨 뜯어먹고는 못 살아요. 에어컨 뜯어먹고 못 살아요. 선풍기 뜯어먹고 못 살아요. 집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700만 은퇴자들이 쏟아내는 그 집이 몇 백만 원일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중에 10분의 1만 쏟아내도요. 10%만 그 중에 700만 은퇴 중에 10%만 쏟아내도요. 70만 원가 쏟아져요. 70만 원. 또 지금 여러분 각종 구조조정 당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각종 구조조정 당하잖아요. 삼성 구조조정 해가지고 5천만 명 이상 지금 은퇴하고 있잖아요. 삼성이. 5천만 명이래. 5천명. 죄송합니다. 지금 5천명 이상 지금 은퇴하고 있잖아요. SC 한국제일은행인가요? 은행도 보셨죠? 지금 막 전 산업별로 구조조정 지금 당하고 있어요. 철강, 석유, 조선, 자동차. 난리 나요. 난리 났어요. 그들도 집 하나씩만 갖고 있어요. 그들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한국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니까요. 그들도 집 하나 갖고 나오는 거예요. 퇴직금 조금 받고. 먹고 살아야 돼요. 아직도. 아들, 딸 대학 보내야 돼요. 시집장가 보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집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들도.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정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집을 내보면 그 중에 10%만 집을 내놔도요. 시중에는요. 얼마나 많은 집이 쏟아져 나올지를 몰라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 전국적으로요. 빌라를 엄청나게 세려줬어요. 아파트만 문제가 아니에요. 빌라는 지금 아파트 분양 물량이 50만 호가 빌라는 끼지도 않았어요. 여기.
근데 지금 빌라가 넘쳐나고 있어요. 빌라가 넘쳐나고 있어요. 오피스텔 공실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수도권의 그 인천의 모 지역은요, 공실률이 30%를 넘었어요. 공실률이. 제가 나중에 상업부동산 편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할 거 많어, 진짜. 그거 진짜 많아. 아마 하다 보면 주님 오실 것 같아. 이 강의는 다 끝내지 못하고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어. 여러분, 상업부동산 강의도 들으시면 깜짝 놀라요. 야, 쑥대 가시구나. 지금 2층 이상 상가는 나가질 않아요. 임대가 아니에요, 2층 이상. 1층만 돼, 1층. 상업부동산. 구도시, 수도권에 구도시가 있잖아요. 신도시 막 지어지면서, 그런 구도심 지역은요, 텅텅 비었어요, 상가. 텅텅 비었어요. 되질 않아요, 되질. 거기에 기업형 슈퍼 들어오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랜드 계열의 음식점 들어왔죠? 로운도 들어오고, 자연별곡 들어오고, 한식 전문점 들어오고, 막 이렇게, 이런 대기업 위주의 프랜차이즈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이런 게 들어오면 그 반경 1km에 있는 음식점들의 매출이 50%가 떨어집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예요. 뉴스타파에서. 그런데 내년부터 그 법이 없어져요. 지금은 그래도 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같이 살자 이런 권고안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 중소기업들이 하는 혹은 그 소기업들 음식점에는 진출하지 말아라는 권고안이 있어요. 법적 제재는 아니고 권고안. 그러지 말아라. 내년부터 그게 없어져요. 대기업 지들 마음대로 다 쳐들어갈 수 있어요. 내년부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제 자영업자들 지금 쑥대밭 될 거예요. 쑥대밭. 그리고 이런 이랜드 계열의 이런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들이요, 지금 1년 사이에, 몇 개가 늘었더라? 엄청나게 폭증했어요. 제가 데이터를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섣불리 말하면, 야, 너 왜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폭증했어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이것뿐만 아니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건축 물량은 또 어떨까요? 재건축.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강남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건축이 뭔지 아세요? 1대 2만 해도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용적률 200%다 400%다 이 얘기 잠깐 드릴게요. 자,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00%였으면 그걸 한 4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땅은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용적률 200%의 무슨 그 아파트를 졌다 이거예요. 땅은 그대로예요. 그 20층짜리 아파트였어요. 그걸 400%로 용적률을 한다는 것은 그 땅 그대로의 20층짜리 아파트를 40층으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용적률 의미예요. 그거 그냥 위로 해가지고. 그러면 재건축을 1대 2로만 해도 2배씩만 해도 20층짜리를 40층 짓고 혹은 20층짜리를 30층으로 짓고 어쨌든 그 이상으로 지어서 남은 거를 분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건축을 기다리는 우리나라 아파트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 가까이 연수를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인가로 지금 정부가 다운시켰거든요. 정확히 모르겠네. 그럴 거예요, 아마. 더 낮추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로 따지면 이제 재건축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00만 원. 그건 1대 2로만 줘도. 이해하기 쉽게 용적률 200%로 20층으로 지은 아파트를 400%로 하는 거를 만약에 한다면 1대 2로만 지어도요. 전국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100만 원가 풀리는 거예요. 100만 원 아파트 추가. 자, 그럼 보세요. 기존의 건설사 자체가 쏟아낸 물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거기에 700만 은퇴자들이 은퇴하면서 쏟아내는 그 아파트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구조조정 당하면서 쏟아내는 아파트 물량이 있고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쏟아내는 물량이 있고요. 거기에 빌라, 오피스텔까지 다 합쳐야 됩니다. 왜? 오피스텔도 주거지역이잖아요.
주상복합이잖아요. 대부분 오피스텔이. 1, 2층 저거하고 우러는 사람들 사는 곳이잖아요.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자예요. 10년 이상 지금 기자 현직에 있어요. 그리고 엔드타임즈도 발행하는 발행인이 됐어요. 저는 그냥 말 안 해요, 기자는. 기자는 늘 데이터로 얘기해요, 데이터. 늘 팩트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지금 보세요. 공급과잉 현황을 보세요, 한국에. 부동산이 나만 알 것 같아요? 나만 안다고 하는 사람을 저랑 대질시켜주세요. 대질신문 시켜주세요. 최경환 씨랑 대질신문 시켜주세요. 최경환 씨랑. 정말 최경환 씨 입을 봉할 수 있어요. 제가. 팩트로. 그럴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이것만 들이도 되는데, 이것만. 이 현황. 답이 없어요. 한국 부동산은 답이 없어요. 한국 경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다 반복하지만 한국 사람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셔야 될 이유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거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넘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지 아세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 물컵 여러분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서 돈을 제가 받아야 제 수익이잖아요. 이거 제가 뜯어먹고 살아요? 이렇게 칠기지 그래요? 안 그러잖아 이거. 팔아서 돈을 챙겨야지 그 돈으로 뭔가 먹거리를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팔려야지 내 돈인 거지. 팔려야지. 지금 뭐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나 재산이 8억이야. 여러분 내년 돼서 1억 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미래 2030 미래 쓴 그 미래 UN 미래 포럼학자의 김영숙 씨 아세요? 김영숙 씨 한국의 대표입니다. UN에서 하는 미래 연구 위원이자 한국 대표입니다. 그분이 쓴 2030 미래 충격 책 보셨어요? 저희 집에 그 관련된 책이 5권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한국 아파트 뭐라고 예언했는지 아세요? 5억짜리가 500만 원 될 거라고 했어요. 유튜브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박영숙이라고 쳐보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박영숙 미래포럼 대표 UN 미래포럼 대표예요. 유튜브에서 얘기해요. 5억짜리가 500만 원 될 거라고. 그게 걔네들이 잘 예언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박영숙 씨가 그 미래 예측이 UN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걔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걔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 그렇게 개폭락시켜서 이건 개폭락이에요. 그냥 폭락이 아니에요. 개폭락이에요. 비속어 아니에요. 비속어 아니에요. 엄청난 폭락. 5억짜리가 500만 원. 그들 계획이 뉴월드 오더의 아젠다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보세요. 공급폭탄 보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5억짜리가 500만 원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럼 5억짜리가 500만 원 되면요. 은행도 쑥대가 됩니다. 은행도 쑥대가 됩니다. 그게 아마 대환란일 거예요. 그게 대환란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5억짜리가 500만 원이 될 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전에 휴가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네, 저는 수요 감소 볼까요? 수요 감소. 일단 소득이 없어요. 소득 감소예요. 그리고 인구도 감소했어요. 여러분 주위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주위만 봐도 알아요. 아파트 살 수 있는 여력 되는 사람도 없어요. 빚 없이. 그렇죠.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고. 그리고
통계로도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건설교통연구원이 아주 웃기는 말을 했어요. 건설교통연구원이 이 토건 쪽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트 값은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오를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야, 여러분 1인 가구가 누군지 아세요? 증가하는 1인 가구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1인 가구, 이게 월 평균 소득,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인데요. 지금 1인 가구 보세요. 소득. 150 미만이에요. 1인 가구.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작성된 보고서. 지금 증가하는 1인 가구는요, 노령층들이에요. 고령층. 자녀들 분가시키고 혼자 뭘 여력이 없는 그런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폐지 주셔야 되는 그런 분들 지금 증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젊은이들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시원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세대 구성하는 거예요. 혹은 원룸에서 500에 30짜리, 300에 뭐 25만원짜리 이런 데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라고 1인 가구가 대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고시원에서 6개월 이상 살아왔고 얼마나 그게 힘든 삶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고시원에 살았어요? 월급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월급을 안 주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그래도 고시원이 가장 저렴하니까 거기 사는 거죠. 6개월 이상 살았어요. 힘들죠. 옆에서 막 담배 펴대고 고시원 옆에서 막 담배 자는데 담배기가 막 솔솔 막 코로 들어오고 아 죽겠더라고. 코 골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고시원에 살던 제가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몇 억짜리를. 말이 돼요? 건설교통연구원이 그랬다니까요.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이제 오를 거라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SBS 10회설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이. 어처구니없는 사람이죠. 제목이 이겁니다. 아파트 혼란의 시작. SBS 스페셜, 아파트 혼란의 시작. 1, 2부로 돼 있거든요. 꼭 보세요. 보시면 마음 도움 되실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 1인 가구 증가하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줄 수가 없어요. 지금 1인 가구가 150에서 104인데 그 돈 받아가지고 몇 억 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5억짜리가 500만원 돼도 못 사겠다. 막말로 500만원이라도 못 사겠다.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데. 못 사.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므로 어쨌든 수요도 감소했다. 공급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다. 사줄 사람이 없다. 빚내지 않고는 못 사는데 정부가 빚을 막고 있다. 어떻게 될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초과한 2번 얘기 안 할게요. 우리나라는 2013년도부터 이미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습니다. 미분양이 언제부터 쌓인지 아십니까? 2007년부터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인 통계로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에요. 비공식 통계로 적어도 미분양이 100만 호 이상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만 호 이상 있다. 여러분, 야, 웃기지 마, 김준사. 뉴스 보니까 3만 호, 5만 호 이렇게밖에 없는데 무슨 100만 호가 있어. 야, 너 뻥이 너무 심하잖아. 여러분, 보시는 미분양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는 미분양이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미분양이 건설사가 보고하는 겁니다. 정부가 띠띠띠띠 미분양 얼마입니까? 우리 2,000호인데요.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겁니다. 건설사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가 여러분이 보는 언론에서 보는 미분양 통계라니까요. 그걸 믿으실 거예요? 자, 우리 윤봉문 지사님 아파트 업자예요. 지금까지 한 10만 호 아파트를 졌다고 봅시다. 근데 미분양이 5만 호입니다. 그 5만 호라고 발표하겠습니까? 누가 거기 삽니까? 누가 삽니까? 잘 된다고 해야지. 여러분 음식점도 사람 많은 거 보고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가다가 밥 먹고 싶으면, 음식점 이렇게 쇼핑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 조금, 맛이 없는가 보다. 그러고 안 가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미분양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아파트 시장 이상한가 봐. 미분양, 야, 이거 사면 안 되겠어. 이거 그지되는 거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걸사들이 바보예요? 우리 아파트 100만 원 미분양이네. 누가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근데 비공식 통계는 지금까지 매년 아파트를 막 30만호, 40만호 이렇게 매년에서 지었거든요. 근데 2007년부터 미분양이 시작됐고 2011년도는 그 수도권에서 이미 100%를 초과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매 수십만 원씩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요. 그걸 더해보면 100만 원 이상은 미분양인 것이다. 많게 보는 사람, 다음 아고라에서 부동산 대통령이라고 윤사원 씨가 있어요. 그분은 200만 원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200만 원. 근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계산한 거를 이렇게 보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미분양이 얼마나 있는, 한국의 미분양이 얼마나 있는지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인구 통계와 인구 줄어드는 거와 공급해온 거와 각종 재개발, 뉴타운, 신도시 이런 거와 이런 걸 다 대비해보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비공식으로 한 100만 원 이상은 지금 미분양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물론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뉴스에서는 3만 호, 몇만 호가 다 그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자, 대출 규제, 정부의 투기 억제책, 언론의 선동보도 자제, 공급 과잉, 수요 감소, 생산 인구 감소와 이미 초과 주택 보급률 이것을 다 합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제 국민들의 아파트 투기나 혹은 투자에 대한 소유욕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안 삽니다. 안 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결국 투기 심리가 꺾이면 아파트 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건 대진리입니다.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안 넣습니다. 월세로 돌리고 반전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아파트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목적에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전세금을 받고 그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서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아파트에 또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런 연속 효과를 계속해서 집주인들이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놔요. 월세로 돌리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집주인들 사이에서 이제는 부동산이 안 오를 것 같아. 지금 전세 잘못 놓으면 그 아파트 사면 피 볼 것 같아. 그런 인식들이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상적으로 반전세 혹은 월세로 나타난 겁니다. 예, 투기 심리가 꺾이고 있어요. 또한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그래서 자영업 몰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 사회나 지금 너무 어수선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세월호부터 민중 총궐기, 물론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막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툭하면 사람 죽이고 보복 운전에 보이스피싱에 여기저기 어수선한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있죠. 청년들 일자리 없죠. 노년층들도 지금 막 명태 모가지 막 날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총체적인 어떤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종교 역시도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디 하나 사람들이 마음 붙이고 넘는 곳에 무슨 신바람이 나서 투자하겠어요? 무슨 신바람 이렇게 어수선한데 누가 투자하겠냐고요.
투기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꺾이면 부동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7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부동산은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어도요, 자체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 인구 감소, 기타 투기 심리의 어떤 억제,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어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파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뒤친 격이다, 혹은 깐 데 또 까는 거다, 한 놈만 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금리가 오르면 어떤 현상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치게 될지는 제가 다음 주에 임박한 부동산 시장 대파국 2탄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살 떨리게, 정말 살이 떨릴 겁니다. 들으시면 살 떨리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다 들으셨듯이 다시 초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산의 80%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를 보지 맙시다. 여러분, 이민 갈 거 아니면 다른 나라를 보지 맙시다. 한국만 봤을 때 한국의 부동산이 폭발하면 한국 경제는 그걸로 끝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끝난다. 저 역시 끝납니다. 우리 다 끝나는 겁니다. 에브리바디 끝나는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그 정도로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셨던 7가지 이유에 의해서, 7가지 이유,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대폭발 시발점, 뭐라고 할까요? 그 대충격파에 의해서, 거기에 바젤3 같은 것도 있거든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정말 난리 났어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모두 다 포함하면, 모두 다 종합하면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이 안 보인다. 어거지로 여러분 주님만 붙드세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이 판국이, 이 난국이, 이 총체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이, 풍전등화 같은 순간이 이제 곧, 늦으면 한 2018년,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이것이 들이닥칠 터인데, 거의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더불어 2018년이면요, 독일의 키르 해양연구소가 발표한 대로 태평양 모든 물이 일본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시점이 2018년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싫다고, 눈 감는다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눈을 잠깐만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눈 감으니까 제가 안 보였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 안 서 있었나요?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눈 감고 안 보려고 한다고 지금 이 한국 부동산, 한국 경제에 들이닥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공부도요, 돈도요, 명예도요, 권세도요, 그 어떤 것도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닙니다. 힘이 안 됩니다. 서울대 가면 뭐 할 거예요? 삼성전자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박살납니다. 가정 경제가 박살납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이토록 어두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두운 시대, 진짜 희망, 진짜 소망. 예전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여러분에게 복이나 주고,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런 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시고 모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내 가정이 박살나겠구나. 라는 심정으로, 혈류병 여인의 그 심정으로, 내가 저분이 아니면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그 마음으로, 그 힘든 몸을 갖고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면서 가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지금 시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유일한. 다른 희망 없습니다. 다른 소망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그 사람만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박한 부동산 시장 대폭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희망이 무엇이고 가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새삼 깨닫습니다. 진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혈류병 여인처럼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애가 타는 심정으로 오늘도 기도와 말씀에 미친 듯이 전력 투구해서 주님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서 애를 쓰는 제가 우리 모든 회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